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5월 말이면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포커스인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지방선거 준비 상황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은진 전 경남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님, 네. 후보들 지원하시느라 요즘 바쁘실 텐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경남 지역에서 각 후보들의 개소식이나 여러 가지 선거 준비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네. 경남은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경남 지역이 이미 2016년 총선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3명이나 16명 중에서 3명이나 탄생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변화가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더 좀 굳어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큰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의하는 점은 이제 변화는 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태도를 바꾼 거냐. 제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강고한, 크게 볼 때는 한 30%, 작게 볼 때는 20%의 강고한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고 현재 여론상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모름과 또는 대답을 잘 하지 않는 샤이 보수, 물론 샤이 진보도 있지만은 이 층이 실제 투표에서는 어떻게 할지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감춰져 있고 투표할 때는 어떻게 드러날 거가 최대 관심사인데,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 큰 영향을 할 거는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진보나 이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냐에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경수 후보가 50%를 넘기도 했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지지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까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의원님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수치 중에 하나는 정당 지지율이라고 보는데, 이번 후보가 정해지기 전부터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1년째 1위를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을 대비하자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오래된 고정 지지층 중에서 여전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은 관망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지지 세력을 찾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주요 이슈들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사람인데 촛불 때 이미 그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흔들리는 걸 보았고, 최근에 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흔들리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다른 이 축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되지 않는 한 현재는 이렇게 와해되어가는, 물론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분들도 꽤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열버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시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내 공천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최종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단체장, 기초 광역 단체장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선출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는 뭐 어떤 후보들이 지금 뛸 예정인가요? 뭐 대표적으로 경남 진주의 강민아 시의원 같은 경우에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 당선됐습니다만은 또 도의원으로서 여영국 도의원, 뭐 노창섭 시의원이라거나 또는 김해에서 이렇게 지난 재보궐선거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배주임 후보랑 이런 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인물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저희들 출마자 중에서 기존에 출마했던 분들은 출마 경험을 가진 사람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다 신규 출마자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런데 몰라서 그렇다. 새로운 인물도 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잠깐 네. 통계를 보니까 한 18분 정도 아마 지금 확정을 후보 지으셨거든요. 확정된 분이죠. 확정이 예. 되고 아마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제가 보기에 한 5% 예. 만약에 광역 의회나 시의회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분들이 다 당선되는 건 중요한데 네. 좀 어떻게 공천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이나 뭐 정의당이 이번 공천에 임하는 어떤 좀 자세라고 할까요? 원칙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우선 후보군의 그 숫자를 보면은 양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양이 적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건 여기 여러 이유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만큼 아직 당세가 특히 이 지역에서 충분치 못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나중에 아마 당선된 후에 당선율 후보 대비 당선자 수로 보면 저희들이 꽤 다른 당에 뒤지지 않는 당선율을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적게 나가지만은 당선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일단 국회의원도 사실 지난 16개 경남 지역구 중에서 제가 한 명 나가서 한 명 됐거든요. 예, 뭐 100%.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2명, 3명으로 내려갈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저희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실 내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꽤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저희 당으로 출마하기를 희망한 분이 창원시 성산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은 그분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저희 당하고는 가치관이나 철학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양을 했고 지금 민주당 후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엄한 기준을 가지고 공직 후보로서의 도덕성이라거나 그다음에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어떤 철학이라거나 또는 당의 정책을 소화하고 또 견지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경합에 대한 것은 경선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보에 대한 뭐 좀 자신감, 자부심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민주당의 그 바람 또는 네. 그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부울경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5에서 5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안에 들어간다거나 더구나 이렇게 투표하는 양상에 들어갈 때는 그거보다 적게 나옵니다. 사실은 네. 후보를 할 때. 오히려 보수 진영은 정당에 대한 그 지지 성향은 낮은데 후보에 대한 성향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거를 어떻게 바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바뀔 가능성이 없는지 저는 좀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선거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 지방선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가 7가지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맞습니다. 선거고 그 중에서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이제 5가지 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지사라거나 이런 정치색이 좀 진한 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당이 상당히 그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당의 후보는 여전히 그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서 신망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과 다른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당선자 분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선거, 예를 들면 도지사 선거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에는 나이 드신 보수층의 투표 참가율이 높았다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 오히려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쪽에서 투표율이 높고, 그 다음에
과거 보수를 지키고 있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선거 중에서도 부산, 울산, 이 경남에서의 불경에서의 유권자들의 과거와 다른 어떤 선택과 변화가 한국 정치 전반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데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사실 네. 분명히 불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지역의 경우에는 다만 그 변화의 바람이 하나의 그 바람으로 그칠 것이냐. 그래서 여전히 저는 특히 투표 행위를 할 때에는 조직이나 뭐 인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준비가 안 된 게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직 면의 열세, 네. 인물을 바람은 좋은데 인물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바람이 좋아서 찍었는데 거기 별거 아닌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 또 나중에 역바람이 또 크게 불지 않을까. 예, 저는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범진보층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경남 지역에서 범진보층이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거나 조직이라거나 실력보다 바람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인물이나 실력이 못 따라가게 될 때의 그 갭, 그 거리감이 또 실망감으로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역단체장 부산, 경남, 울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경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서울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니까 네. 서울에서 보시기에는 또 어떠신지,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벌어진 드루킹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의 영향을 경남 지역에서 좀 받지 않을까라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우려하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초반에 그 김경수 후보의 인지도를 갖다가 대폭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갖다가 좀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최근 한 2, 3주 동안의 변화를 보자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선거법이나 또는 현재는 아마 업무 방해 이런 사안으로 걸려 있는데 이 사안은 도대체 뭐지요?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라던가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주된 쟁점으로 해서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게 논란이 사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을 갖다가 허위 사실, 심각한 허위 사실을 달게 되면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법의 문제가 됩니다만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댓글이라거나 혹은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걸 누르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걸 권장한다거나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떠한 단체라도 이걸 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하나는 매크로라는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장치를 활용해서 좋아요 한 번 누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좋아요를 100번, 1000번 누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그 네이버든 그 포탈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되는 거고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수천 개의 공감을 표시하거나 싫어요를 표시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선거 때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 조직으로부터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가지고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했다면은 선거운동부와 무관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했다면 허위 사실을 한 게 아니라면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IT, SNS 시대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업무 지시를 받았느냐 또 그 지시의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 그래서 불법 선거운동을 일환으로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려질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관한 수사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불법성이 확인됐다고 보도된 바는 아직은 없고 다만 의혹이 있는 거죠. 과거에 안기부 뭐 국정원 등이 예, 한 예, 것처럼 예. 국정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집권당의 선거 캠프에서 이런 걸 불법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 가능성까지도 열어놓되 일차로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하고 거기서 미흡하다고 보이지만 바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게 벌써 불법이 그렇죠. 정해졌다고 단정하고 아무런 증거나 그 사실 확인 없이 단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어찌 보면은 좀 특정한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그런 공방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 네. 그리고 검찰의 그 불충분한 수사가 확인된 이후에 특검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의 우리-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초기에는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이제 진전이 되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특검 할 수도 있다.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입장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도 문제로 드러났었거든요.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정의당은 이번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저희는 두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함께 처리하자라는 것은 1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떠한 사정이 이유가 되든 이것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정당들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의당은 이걸 지키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6월 13일을 못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어떤 요구가 크고 시대적인 요청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무 미루지는 않더라도 올해 안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아직 헌정특위도 아직 6월 말까지 자기들의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해서 그리고 6월 13일 투표하는 걸 반대했던 당들조차도 6월까지 개헌한 합의는 가능하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라도 저는 6월 말까지라도 합의를 해서 올해 안에 9월 혹은 10월경에 개헌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거가 이제 6월 13일인데 이제 네. 최근에 우리가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22일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 대통령의 만남, 또 아마 북한은 5월 말 이전에 아마 그 풍계리 그 뭐 폭발을 하던 무슨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할 것 같고 또 선거 바로 하루 전날 또 북한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거의 이번 선거는 우리의 정략적인 뭐 정치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좋은 영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정치에 또는 선거에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소라도 옮기자, 피하자라고 개헌 문제가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1953년 휴전협정 이래 한국 전쟁이 그 휴전된 그 정전된 이래 이후로 65년 만에 찾아오는 큰 변화이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북핵 문제, 또 미사일 개발 문제 등이 종식될 수 있는 평화 협상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 사안을 이유로다가 보류하거나 연기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방선거랑 직접 이슈가 관계가 없는데 유권자들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저는 말하 잘못된 판단이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걸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방선거는 예. 과거에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편으로는 지방의 어떤 자치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란 어떤 선거든 선거가 갖는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예. 그런 점을 보자면은 지금 이번에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미 평화회담이 주는 영향이 있다면은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각 당의 이제까지의 태도, 그렇죠.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당연한 과정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방 정치인데 지방에 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심도 있게 토의하고 제안하고 검토할 유권자들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데 이것이 그냥 남북 관계에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 정세에 의해서 확 넘어가 버리면은 4년 후에야 또 사람들은 아, 우리 지방 정책이 뭐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연하는 각 정당마다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의당에서 생각하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경남 지역에서 경기 침체가 가장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경기 침체의 그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제조업 위기가 경기 침체의 중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형 중형 조선산업의 위기 그리고 기계장비 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공히 부진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GM 창원공장의 어떤 그 생산 축소 가능성, 네. 임박한 생산 축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지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재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벌써 10년 전쯤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GRDP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GRDP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우리 경남 도민의 피부적인 느낌을 단 것은 되게 실업이나 이런 그 실질적인 생활 체감은 한 3, 4년 이상 뒤에 나타납니다. 네. 후행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현재는 거의 실업이나 이런 걸로서 당장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은 제가 구조적인 문제나 이 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 거냐 이제 이걸 해결하는 문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말하자면 이제 경남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 경남에 사는 것이 나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30대가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사태, 20대는 아예 취업을 못하는 사태.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경제를 어쨌든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뭐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경기 침체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고요. 그 단기 처방의 하나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해직되는 그런 직장인들에 대한 이제 직업 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산자부 장관에게 이걸 그 제안을 했습니다. 창원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런 단기적 방안 이외에도 국가 산단의 이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문제라거나 10년 전부터 발생해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어져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세상은 바뀌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국제 환경도 바뀌고 건설기계 장비 같은 것도 중국의 건설기계가 침체되는 반면 그래서 수출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반면에 또 중국에서는 또 건설기계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맞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면서
대안까지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만 아직 뾰족하게 가셔야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적 합의를 지역 차원에서도 이루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업률 문제라는 게 명백하게 존재하고요. 근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자 취업이 공대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대 나오면 어느 정도 뭐 80% 이상 취업되는 양상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양상은 30대의 실직률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8년에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뭐 추경 예산이라든가 또는 네. 대통령 공약을 통해서 일자리 늘리기라든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냥 너무 직접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그 경남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취업이나 일자리 늘리기 문제에 대해서. 예, 일단은 뭐 작년부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사실 되었고요. 또 산업위기 지정 지금 촉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4조 원 가량의 지금 추경 예산 중에서 1조가 전국에서 이제 이 창원을 포함한 6군데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근에 이 경기 침체 등 구조 조정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에 대한 이제 기계 부품 산업 등의 이제 R&D 투자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소재 산업과 관련된 이제 좀 진흥을 위해서 지금 재료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 이런 걸 발의한다거나, 또는 ICT 융복합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낮은 그런 이제 창원의 어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국가산단 고도화가 실질적인 어떤 진척을 보게 만드는 몇 개 있는 사업 계획이 저는 중요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조업의 위기가 결국 경남의 위기가 된 것인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몇 주째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제조업을 더 발전시키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또 새롭게 완전히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둘 다가 필요하다 봅니다. 우선 그 연령대로 보면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일자리는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맞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고용률이 타 지역보다 더 낮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30대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졸 이상 학력, 고학력자들의 실업률도 굉장히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옛날 방식의 제조업을 갖다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이 제조업의 R&D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가지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로봇 산업이라거나 저는 신규 산업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거나 이런 신규 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이미 사실 지나갔습니다. 대기업이라더라도 대기업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신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거나 로봇 산업 같은 데서 좀 출구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그 취업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외부 대학으로 빠지는 인원이 한 20-30%, 그리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외부로 일부 빠지는 인원도 한 20-30%. 그런데 또 반면에 경남에서 필요한 인원은 또 한 10% 정도가 외부에서 옵니다. 특히 부산에서 많이 오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R&D도 말씀하셨고 ICT 융합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R&D 쪽이나 ICT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경남의 ICT 인력을 제대로 배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융성을 하려고 해도 만들어내려고 해도 인재가 경남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재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되겠느냐. 혹시 그런 경남의 인재 유출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외부에서 인재를 들어오면서 비싸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 좀 예. 어떻게 대책 좀 어렵긴 하지만 예,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그 경남본부의 그 보고, 조사 보고에도 보면은 이 ICT 수준이, 경남 지역 ICT 그 수준이 경기도, 심지어 충남보다도 더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그 투자라거나 그동안의 지원이 적었던 것의 저는 결과라고도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후보나 아니면 창원시장 등에서 적극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부상한 문제점이 미세먼지. 경남 지역도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자, 이에 대한 해법이 혹시 있겠습니까? 예. 뭐 미세먼지는 이게 사실은 뭐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그 한 번에 하나의 정책으로다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특히 제가 이제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분지형 구조지 않습니까? 분지형 구조인데 이 미세먼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도시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 설계가 아니라 도시 설계와 관련해서 바람길 같은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적절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까지 도시 설계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어떤 미세먼지의 어떤 발생과 유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다른 어떤 요인을 가지고서 여기가 교통이 편리하니까 여기 아파트 많이 짓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배치되다 보니까 오히려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멀쩡한 아파트를 갖다 무너뜨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의 재생이라는 좀 긴 장기적 중장기적 플랜 속에서 바람길을 확보하고 만들어내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미세먼지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연료라거나 자동차 타이어라거나 또는 자동차와 마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포장재의 분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좀 규제책과, 그리고 자동차 이 엔진과 관련된 규제 정책, 뭐 전기차라거나 다른 어떤 이 환경 오염 유발 물질을 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동차를에 대한 혜택을 갖다 늘린다거나 그런 정책이 동시에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에 보면은 사실은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또는 사는 양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물론 이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넓다고 볼 수 있어서도 그런데, 그래서 경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기가 굉장히 어려운, 창원만 해도 사실은 하포 지역과 성산 지역은 GRDP로 따지면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벌써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는 1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심한데 이게 아무래도 사회 통합이나 어떤 갈등 요인이 잠재로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여러 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이제 심하죠. 거의 서울 수준부터 시작해서 저기 시골까지 같은 공간에 존재하다시피 한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러니까 소득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재를 통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즉 예를 들면 복지, 이런 재분배 기능의 어떤 활성화, 교육이라거나 의료라거나 이런 재분배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킴으로써 격차를 갖다가 좁혀내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까지 보면은 저도 여기 창원과 또는 구 마산이라 이를 보면은
시 차원에서 아무래도 낙후 지역에 예산이 더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수준의 이제 그 기반 시설을 마련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배정된다가 아우성인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안배 정책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기초생활 그 수급에 대한 어떤 보장 수준이라거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이라거나 또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기회 균등의 어떤 그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창원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남 전체로 보면 서부와 또 동부, 특히 서부 경남의 소외 문제 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가요? 예, 뭐 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농 간의 문제가 경남 지역에서는 동부 서부의 어떤 좀 지역적 문제로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책이 공업 우선도로 나아가면서 사실은 그 싼 식량을 통해 가지고 공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 때문에 사실 농업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고 더 가격차가 큰 더 값이 싼 외국 농산물을 들여와 가지고 공업 생산력을 높이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농업이 그냥 황폐화 하다시피 지금 되어 온 그런 세월의 축적이 이제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주권의 문제라거나 또는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의료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문제라 이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농촌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농촌을 회생시키는 그래서 농촌도 적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동서 격차를 완화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이은지 의원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노회찬 의원님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노회찬 의원님 한다기보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권자들이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교육받는 기간이에요. 선거가 없을 때는 그냥 자기 일상적인 생계를 하다가 선거 기간이 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의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거든요. 저는 이런 그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도 무엇이 우리 사회의 문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의해야 되고 원칙은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기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수구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은 소위 합리적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 감성적인 투표 막 선거 기간 되면 뭐 유희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이게 그냥 무슨 물론 노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 속한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수 정당입니다. 아마 10석이 안 되나요? 예, 국회에서는 알고. 그래갖고 굉장히 소수 정당인데도 정책은 굉장히 과감한 앞서간 그런 정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그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앞서간 정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중앙에서는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도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많이 개발을 하셔서 좀 널리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간 선전을 기대합니다. 예. 네. 자, 노회찬 의원님도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진보 정당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에서 특히나 진보적인 정책을 갖다가 실현하는데 정의당이 정책적 실력으로 겨뤄보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처럼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회에만 하더라도 7%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의석 점유율은 2%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점도 앞으로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개선된다면 우리의 어떤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방 분권의 이름에 걸맞게 지방자치 권력을 또 견제하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 경남도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은진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지난 4주 동안 각 정당별 지방선거 준비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선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유권자가 직접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의 진정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